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친구 안녕. 자, 선생님은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메스몽의 홍성영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수학자들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학 이야기. 아하, 저번에 했던 얘기. 자, 친구들 수학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오늘 수학 이야기 시작을 할게요. 친구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 수학 역사를 살펴보면 수학자가 엄청 많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수학이 엄청 많이 발전했던 그런 시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 그런 얘기 있던 거 기억나요? 자, 네. 어려운 말인데 중세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중세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서기 400년부터 한 15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부터 한 500년 정도까지. 이때는 수학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발전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시기 군요.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물론 이 시대에 뭐 수학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 들어봤어요? 다빈치가 아니라 피보나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고 다빈치 수요. 다빈치 아니에요, 피보나치. 이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인데 혹시 친구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어요? 봤어요. 크기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걸로 규칙 찾은 그런 피보나치 이런 수학자들이 살았던 시기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수학자들 말고는 거의 수학자가 없었거든요. 그럼 왜 이 시기에 수학자가 거의 없었고 발전이 느렸을까? 라만 그거.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 고대 시대 그러니까 한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그 시기에 수학이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리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스. 맞아요. 바로 모르겠어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 물론 그 저도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라는 까먹었어요.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스라는 나라 그 지역에 맞아요. 작은 나라들, 우리 도시국가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도시 하나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 도시국가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 맞아요.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혹시 친구들 지금 아테네가 어딘지 알아요? 네, 그리스 수도요. 그리스, 맞아요. 그리스 수도인 곳이 아테네죠. 그 아테네가 수학이 가장 발전했던 곳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네,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 모르는 게 뭐야? 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고대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많은 학자들을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여기 그림에 라파엘로도 숨어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자 중에는 뭐 피타고라스도 그려져 있고 유클리드 같은 사람도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라파엘로? 그리스 지역에 정말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만 그렸는데도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테네 말고 혹시 로마라고 들어봤어요? 로마? 네. 그럼 로마가 어딘 줄 알아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수도가 바로 지금은 로마인 곳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로마도 하나의 작은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 나라에 막 침입해서 엄청 막 전쟁하고 커졌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점점점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로 막 계속 땅을 넓혀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자, 로마 제국을 지도에 표시하면 이런데 이게 너무 커서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을 그려볼게요. 남한이랑 북한을 그리면 이만해요. 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뺀 거지?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여기를 다 차지해서 지금 우리나라 크기의 한 50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안타깝게도 수학은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이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랑 성격이 좀 달라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고민하고 막 토론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토론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제예요. 점이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점이라는 게 점인데요. 내 얼굴에 점 있는데 그런 게 수학에서 점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수학에서 그냥 우리가 점이라고 하면 그냥 조그만 동그라미 그거를 점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학에서 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수학에서 점이라는 건 크기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좀 어렵죠? 근데 크기가 없는 거를 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점들이 막 모이면 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들이 막 모이면 삼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돼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점이라는 거는 크기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크기가 있는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냐. 그래서 이런 토론을 수백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좀 다른 거죠. 로마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혹시 친구들 뭐 그런 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중에 어떤 화장실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고 구멍만 뻥 뚫려 있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뒷감이요, 뒷감. 거기다가 응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 밑에 응가들이 막 쌓이는 거야. 그런 화장실이 있었는데 요즘에 본 적 있어요? 요즘엔 그런 있죠. 그렇죠. 그것도 로마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는 응가하고 나면 화장실 변기에 버튼 딱 누르면 응가 쫙 내려가잖아요. 그런 변기를 이대도 수세식 있고. 변기라고 하는데 그런 수세식 변기를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수세식,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수학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그런 거를 발명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학의 발전이 더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종교의 문제인데 아테네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을 믿어도 제우스. 내 맘이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제우스 신들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종교는 카톨릭이었어요. 아, 물론 처음에는 로마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세기, 그러니까 한 서기 300년 정도 됐을 때 이 카톨릭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로마의 종교로 카톨릭 아닌가? 정해졌어요. 카톨릭이 아니라? 그런데 맞아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이 카톨릭에서는 유일신 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에서는 세상의 모든 신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전부 다 미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짜 신.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수학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과학이나 수학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뭐란 말이야? 못하겠어. 나빠. 저게 왜 다른 시간 재밌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수학 과학 연구 하기 그렇진 싫어서 않은데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1600년 전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수학과학 연구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학과학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난 몰래 막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들키면 막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막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수학, 과학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그 중에서도 정말 불쌍한 수학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히파티아라는 수학자예요. 친구들 알고 있는 수학자들은 거의 다 남자 수학자죠? 네. 그렇죠. 여자 수학자는 잘 모르죠. 발로아 빼고 남자예요. 여자 수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소피 제르맹이라는 수학자도 있었고요. 또 에미네터라는 수학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히파티아라는 수학자도 있고,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자 수학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 히파티아라는 수학자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까 우리 이 그림 봤잖아요. 자, 이 그림 그린 그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 사람이 몇 명이 있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을까요? 20명? 명? 50명. 50명? 오, 비슷하게 맞췄어요. 23명! 거의 비슷했어요. 자, 이 그림 25명! 54명의 사람이 그려있대요. 그런데 이 54명 중에 53명은 남자예요. 와.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일까요? 1명! 한 명밖에 없어요. 저기 보인다! 한 명 저기 보이고요. 보여요. 저기 하얀 옷! 옷 입고 있어요. 무슨 색 옷 입고 있어요? 무슨 색 옷? 하얀 옷! 맞아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히파티아예요. 히파티아.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확대를 해볼게요. 이분이 히파티아인데 이분이 수학만 예쁘다.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엄청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예쁘다. 엄청 예뻤대요.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왕자님들이 히파티아한테 청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히파티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진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수학, 과학 연구만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청혼을 거절했더니 히파티아를 막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키릴루스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히파티아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히파티아는 알고 보니까 정체를 감추고 있는 마녀다.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히파티아는 알고 보니까 마녀구나 그러면서 히파티아는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히파티아예요. 히파티아라는 수학자에 대해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고라라는 영화인데 친구들 중엔 아마 본 친구는 없겠지만 이 영화에 히파티아가 얼마나 훌륭한 수학자인지 그리고 이 훌륭한 수학자가 얼마나 왜 억울하게 그렇게 죽게 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래서 다 봐야지. 히파티아가 살았던 때가 나도.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인데 이 히파티아를 끝으로 수학의 발전이 잠시 멈추고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죠. 수학자 그리고 대逆절. 히파티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대가 됐을 때 수학이 다시 크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와, 1500년이 넘어가니까 수학자가 엄청 많은 거 보이죠. 그래서 네. 당연히 수학자가 많아지고 수학도 발전하게 돼요. 너무 그러면 많아.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냐? 그 이유가 정말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수학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경제가 발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수학이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기억나는 분들이 있었나요? 예. 네. 그거랑 비슷해요. 이 15세기, 16세기에 수학이 발전하게 된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경제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은 상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막 엄청 큰 대기업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하고 그런 상인들이 수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상인들은 수학자가 필요했을까요? 돈 세기
위해서. 돈을 세기 위해서. 맞아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돈을 세고, 돈을 막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은 이렇게 하고, 이 돈은 이렇게 하고,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수학자들이 했던 거예요. 편인들은 머리가 나빴군요. 우리가 그런 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돈이 너무 많아서. 자, 뭐, 그것 말고도 아주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 혹시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어요? 르네상스? 네.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왜 로마 제국에서는 카톨릭을 믿으면서 수학 연구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르네상스는 이제 신보다 우리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자.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에 대한 연구 말고도 수학,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늘어나고 수학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수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했던 주제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방정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방정식? 네. 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equation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우리 나중에 모두를 다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방정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르는 값을 찾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봤는데. 아침에 엄마가 용돈을 주셨어요. 엄마가 용돈을 2,000원을 주셨어요. 이야. 천원 학교 오는 길에 배고파서 빵을 하나 사 먹고 빵 500원. 연필 하나를 샀대요. 연필은 300원. 그럼 아침에 2,000원 받아서 500원짜리 빵 사 먹고 300원짜리 연필 사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200원. 200원이 남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2,000원에서 500원 빼고 300원 빼니까 남는 돈이 1,200원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엄마가 용돈을 얼마를 줬는지 모른다. 그냥 엄마가 주머니에 그냥 용돈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빵도 사 먹고 연필 사고 남은 돈이 얼마냐. 이런 거를 찾는 게 방정식이라고. 그런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단순히 나 아침에 용돈 얼마 받았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경제 계획을 세운다. 내가 돈이 얼마큼 있으니까 이 돈으로 얼마는 저금을 하고 얼마는 뭘 사고 이렇게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방정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일기예보 뭔지 알죠? 일기예보. 네.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일 날씨를 알지? 이런 것도 다 방정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켓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방정식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방정식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방정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리고 자, 선생님이 5차 방정식은 없잖아요. 자, 있어요. 다 있어요. 5차 방정식도 있고, 100차 방정식도 있고, 1000차 방정식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 1차 방정식이 쉬울까요? 2차 방정식이 쉬울까요? 1차 방정식. 맞아요. 1차. 당연히 1차 방정식이 제일 쉽고요. 2차가 더 어렵고 3차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니, 친구들 방정식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14살이 되면 1차 방정식을 공부할 거고요. 16살이 되면 2차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3차 방정식은 고등학생이 돼야 공부하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지금부터 이 수학자들이 방정식을 연구한 역사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1차 방정식 아마 친구들 중에 1차 방정식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1차 방정식을 수학자들이 처음 풀었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을 처음 풀었던 여기 100년 전. 100년 전에 1차 방정식을 풀었을까요? 500년 전. 500년 전! 5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00년. 그렇게 옛날에? 1000년 전 사람들이 1차 방정식을 풀었을까요? 100년. 정말 놀랍게도 1차 90년. 방정식을 처음 풀었던 거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가 살았었을 때 그때쯤에 이미 1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럼 1차 마이 방정식을 갓. 푼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어디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분수를 이용하잖아요. 푸는 방법을 처음 찾아냈어요. 혹시 여러분 세계 최초의 수학자가 누군 줄 알아요? 몰라. 팔레스? 팔레스. 가우스는 아닐 테고. 탈레스가 정말 옛날 수학자인데 탈레스보다 무려 1200년 더 옛날에 살았던 수학자가 있어요. 바로 아메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메스. 이름 들어봤어요? 아메스 자, 이 아메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파피루스에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메스가 살았을 때가 지금부터 3800년 전인데 이미 이때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이제 이때 풀었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을 푼 건 언제쯤일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한 2000년 전? 오, 비슷하게 맞았어요. 비슷하게 맞았어요. 2500년 전! 2500년 전! 처음 푼 거는 오, 굉장히 비슷했어. 바로 2550년! 2550년! 지금부터 대략 한 2400년쯤 전인데 2차 방정식을 처음 푼 수학자가 누구냐면 엄청 유명한 수학자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 텐데 유로 시작하는 수학자 유. 유클리드. 맞아요.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 우리 친구들 수학 공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수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유클리드예요. 이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유클리드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출판된 책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출판된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자, 저 책을 쓴 유클리드가 2차 방정식을 처음 풀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유클리드 정말 부자겠다. 부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유클리드는 부자긴 했어요. 아무튼 유클리드가 좋겠다. 모든 재벌이에요, 2차 재벌? 방정식을 푼 건 아니에요. 오, 좋겠다. 저는 2차 방정식 중에 좀 쉬운 것들만 풀었거든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완전히 해결된 거는 언제쯤일까요? 2000년 전. 그거는 유클리드가 죽고 나서 무려 또 12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자, 2차 방정식을 완전히 푼 수학자는 아마 친구들 전혀 모를 거예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R로 시작하는 수학자예요. 이름이 R로 시작해. R. 알라딘. 이 수학자의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란에 살았어요. 알고리즘. 이거 들어봤어요?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알아요.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바로 저 알콰리즘의 이름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이 만든 거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알콰리즘이가 지금부터 대략 한 12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인데 이때 이제 2차 방정식은 거의 완벽하게 이제 풀게 된 거예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푼 거는 언제쯤일까요? 하우스가 전시됐죠? 그거는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알콰리즘으로부터 대략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이 수학자는 정말 처음 들어봤을 텐데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오마르 카이암. 사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오마르 카이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사실 저 오마르 카이암은 이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란에서는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은 수학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마르 카이암은 사실 우와! 저기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마르 카이암이 3차 방정식을 최초로 푼 수학자예요. 물론 오마르 카이암이 모든 3차 방정식을 풀었던 건 아니에요. 오마르 카이암이 대박 크다.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3차 방정식을 완전히 풀게 된 건 언제냐? 그거는 또 400년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서예요.
자, 400년 정도가 지나서 1500년대가 됐을 텐데, 이 1500년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수학자들끼리 대결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밌겠다. 수학자들이 진짜 막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그런 격투기를 한 건 아니겠죠? 수영장인 아저씨 아인슈타인이에요? 수학자들은 무슨 대결을 했냐면 바로 수학 대결? 논문 대결. 당연히 수학 대결을 대결. 했겠죠. 그럼 왜 이때 수학자들이 수학 대결을 했냐면 재밌으니까. 수학자들이 맞아 너무 가난해서 물론 수학자들 중에도 부자들도 많았어요. 예를 대벌. 들면 네이피어 같은 수학자들은 네이피어 같은 수학자는 엄청 부자라서 네이피어 곱셈법. 네이피어 맞아요. 오 네이피어 곱셈법을 만든 그 네이피어는 맞아.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연구를 할 돈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엄청 부자인 상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돈 관리를 해주고 연구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수학을 잘한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수학 대결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학자들 중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피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차 방정식 중에 엄청 어려운 거를 푸는 공식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수학자 대결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학자 대결에서 전부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피오르라는 사람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와, 저 이웃나라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수학자가 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인데 그래서 피오르가 괜히 망신당하지 마. 나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타르탈리아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타르탈리아랑 대결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그래서 무승부. 타르탈리아한테 이길 것 같은데요?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자, 타르탈리아도 3차 방정식 푸는 그런데 공식을 비슷한데요? 근데 가운데 보면 좀 다르죠? 두 사람의 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타르탈리아는 수학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탑3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저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 그리고 라마누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마누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타르탈리아가 같은데. 얼마나 불쌍하냐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 줄 알아요? 타르탈리아가 학교를 얼마나 다녔냐면 한 달? 예. 딱 일주일 다녔대요. 일주일. 말하려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 무료인데. 저 때는 무료였던 거예요. 그리고 타르탈리아가 어렸을 때 전쟁이 났는데 프랑스랑 전쟁을 했는데 타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군인이 창으로 타르탈리아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창을 맞았대요. 얼굴에.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게 됐는데 친구들 저 타르탈리아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저거는 별명이에요. 근데 저 별명이 무슨 뜻이냐면 말더듬이라는 별명이에요. 근데 사실 저게 이탈리아 말로 별로 안 좋은 말이거든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놀리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니콜로 폰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니콜로 폰타나가 자기를 타르탈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그 창에 찔려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준 덕분에 엄마의 사랑 덕분에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말더듬이지만 나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를 타르탈리아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와. 자, 아무튼 이 타르탈리아랑 피오르가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공식이 다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짝 대결을 달라요. 하면 사실 빵 대 빵으로 끝나는 게 정상일 텐데
진짜 놀랍게도 타르탈리아가 30대 0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타르탈리아가 혼자서 열심히 연구해서 피오르만 알고 있던 그 공식을 타르탈리아가 찾아낸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 대결은 타르탈리아의 승리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타르탈리아는 엄청 유명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결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까르다노라는 수학자예요. 근데 이 카르다노 까르다노는 아는데. 귀족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어요. 엄청 부자였고 의사로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까르다노가 그 타르탈리아가 찾아낸 공식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르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타르탈리아가 그 공식을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까르다노가 막 설득을 해요. 나한테 공식을 알려줘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진짜 나만 알고 있겠다. 나는 그냥 그 공식이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제발 나한테만 알려주라. 대신에 나한테 그 공식을 알려주면 내 친구들이 다 유명한 귀족들이니까 이 귀족들을 소개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돈 걱정 없이 수학 연구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해서 공식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부모한테 어떻게 말할 됐느냐? 거야. 까르다노가 왜 혼자서 저렇게 웃고 있었을까요? 그 공식은 팔아가지고 돈을 벌라고? 까르다노가 약속을 어기고 5년 뒤에 책을 하나 내는데 그 책에 위대한 술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내가 3차 방정식 공식을 알아냈다. 약속은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역시 타르탈리아한테 공식을 알아내고 나서 역시. 내가 이거를 찾아냈다.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죠. 네. 근데 나가요.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타르탈리아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까르다노를 찾아가요. 당신 말이야. 나랑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어기고 이거 공식을 발표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거 내가 찾은 공식인데 그렇게 따지러 갔는데 까르다노는 타르탈리아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랑 수학 대결을 해서 이기면 만나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대결을 했는데 4차 불쌍하게도 방정식을 알고 있었어요. 타르탈리아가 30대 빵으로 졌어요. 왜냐면 그 까르다노 제자였던 사람이 페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페라리 타르탈리아 차이름인데? 공식을 사용해서 4차 방정식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나빴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나빴네.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타르탈리아는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까르다노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이 주변에 까르다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가족들 삼촌 대부분 독살, 아버지 독살, 떠나게 위기, 됐어요. 아내 그러니까 독살, 여러분, 장남은 죄를 지지요. 짓고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자, 아무튼 이 1500년대에 3차 방정식도 풀리고 4차 방정식도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와, 이제 3차도 풀렸고 4차도 풀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몇 차? 5차. 그렇죠. 5차도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4차 방정식까지 풀때 이렇게 몇천 년이 걸렸는데 5차도 이제 순식간에 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5차 방정식이 해결되는데 300년이 더 걸려요. 예? 당연하지. 1800년대에 가우스. 제일 유명한 수학자가 드디어 가우스. 이 가우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선생님, 그런데 가우스한테 선생님께서 엄청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가우스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가우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가우스한테 편지를 엄청 많이 보냈어요. 내가 수학 공식을 찾았는데 이게 맞는지 봐달라. 그런 편지들을 막 보낸 거예요. 가우스가 와, 이 사람 수학 잘하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막 유명해질 정도로 가우스가 엄청난 수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하루는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가우스 선생님, 제가 5차 방정식 연구를 했는데 5차 방정식은 공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가우스가 그 편지를 받고서 화가 나서 이 편지를 그냥 갖다 버렸대요. 왜냐면 가우스는
오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런 공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 아벨.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아벨. 그 불쌍한 수학자 넘버 3에 드는 아벨이에요. 자, 이 아벨은 노르웨이 수학자인데요. 이 수학자도 엄청 가난했는데 게다가 18살이 됐을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동생이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가 잘하는 게 수학밖에 없으니까 수학자가 돼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벨은 프랑스로 가서 이제 프랑스에 학술원이 있는데 거기에 논문을 보냈어요. 그 논문이 합격만 하면 수학 교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학술원에 논문을 보냈는데 그 학술원의 심사위원이 콧이라는 사람이 있고 르장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르장드르한테 논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논문 보내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장드르한테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논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르장드르가 그거 잉크가 번져갖고 내가 알아볼 수 없어서 그거 검토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번져서 보시셨어. 못 봤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르장드르가 코시라는 수학자한테 논문을 보냈는데 그 코시가 논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벨은 노르웨이로 돌아왔어요. 논문 그 심사를 못했으니까 교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얼마나 천재인지 아벨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 아벨 친구들이 그 노르웨이에 오슬로 대학교가 있는데 오슬로 대학교에 제발 아벨을 교수로 임명을 해달라 그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오슬로 대학에서는 논문 심사를 못 받았으니까 교수로 임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 친구 중에 이 크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렐이 그럼 오슬로 대학교는 안 되니까 베를린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이 아벨이라는 천재가 있는데 논문을 잃어버려서 심사를 못 받은 거다. 이 사람은 엄청난 천재니까 아벨을 정말, 형이면 책에 나왔는데. 임명을 해달라 그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봤어요? 베를린 못됐어요. 대학교에서 아벨을 그 크렐을 믿고 그러면 아벨을 우리 교수로 임명을 하겠다. 진짜 잘 됐죠. 네. 그런데 임명장 27살까지 며칠 전에 아벨이 병으로 죽게 돼요. 이때가 아벨이 27살 때예요. 그리고 27살 때 아까 27살 수학자가 27년 아벨 살았다고 논문을 되어 있네요.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논문을 찾았거든요. 그 논문으로 학술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돼요. 와. 엄청난 천재였는데 불행이 겹쳐서 너무하잖아.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진짜 불쌍한 수학자예요. 자, 아무튼 이 아벨이 뭘 알게 됐냐면 오차 방정식은 공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차 방정식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 몇 차로를 해야 돼요? 6차. 6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6차 방정식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하려면 이제 또 한 명의 수학자를 만나야 돼요. 바로 갈루아라는 수학자예요. 알로아 알아요. 갈루아는 프랑스 수학자인데 이 갈루아가 엄청난 천재였는데 대학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대요. 왜냐면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대학교에서 막 심사를 하는데 글씨를 막 너무 대충 쓴 거야. 그래서 심사를 하는 사람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니까 다시 써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갈루아가 심사하는 사람 머리에 지우개를 집어 던졌대요. 칠판 지우개를 집어 던지고 그래서 떨어졌대요. 근데 이 갈루아도 참 불쌍해요. 이 갈루아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갈루아가 6차 방정식부터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아까 그 콧이라는 수학자한테 보냈거든요. 저건 근데 아까 그 콧이가 그 아벨 논문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갈루아도 꼴려버렸어요. 아, 정말. 저렇게 진정하라. 없는 열심히 논문을 사람이다. 열심히 논문을 써서 이번에는 푸리에라는 수학자한테 보냈거든요.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진짜 어처구니없게도 이번에는 푸리에가 논문 심사를 하러 그거를 논문을 갖고 집에 갔는데 그날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그 푸리의 짐을 정리하면서 이 논문을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루아가 너무 화가 나는데 자, 또 열심히 논문을 썼어요. 세 번째 논문을 써서 이 푸아송이라는 수학자한테 보내는데 푸아송은 논문 내용이 틀렸다. 그래서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죄송해요. 푸아송이 논문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푸아송이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갈루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스테파니라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스테파니가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루아가 그 다른 남자친구랑 결투를 하기로 했어요. 무슨 결투를 했냐? 총으로 결투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총을 엄청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루아가 결투에 나가기 전에 와, 아무래도 저 결투에서 질 것 같아서 다시 또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논문을 수학자한테 보내지 않고 자기 친구한테 보내요. 그리고 결투에 나가게 돼요. 친구들, 이 읽고 싶은데. 이 결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봐요. 이겼다. 당연히 갈루아가 졌어요. 갈루아가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루아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미 총을 맞고 하늘나라로 간 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갈루아 나이가 나쁜. 21살이에요. 21살. 아벨보다. 자, 이게 너무 어려워서 푸아송이 이해를 못했던 그 이론이 군론이라는 건데 이 군론 덕분에 현대 수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군론의 결과가 뭐냐면 5차부터는 5차건, 6차건, 7차건, 100차건, 1000차건, 1억차건 전부 다 공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이 발전해도 5차 방정식부터는 푸는 공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마이갓.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 풀이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의 대결이 이걸로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 역사상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결이에요. 진짜 엄청난 대결인데, 자, 이 맞다. 어마어마한 이 수학자 대결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쌤 너무해. 자,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수학자들 대결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학자 대결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친구들, 오늘 수학자 이야기 재밌었어요? 근데 쌤 너무해요. 아니네요. 선생님이 다음 수학자 시간에 훨씬 더 재밌는 얘기 들려줄 테니까 우리 유턴비스 라이프니츠 시간에? 얘기는 꼭 들려주셔야 돼요. 네, 꼭 들려줄게요. 그럼 우리 다음 달 시간에 뒤에요? 다시 만나기로 약속할까요? 몇 달 뒤에. 언제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언제예요? 다음 수학사 시간은 3달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학사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9월 달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